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유리 첨탑 YB그룹의 본사 70층. 권희준 대표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얼음의 왕국과도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에게 도시는 정복해야 할 데이터와 수치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는 얼음의 마이더스라 불렸다. 손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온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앞에는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조감도가 떠 있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YB그룹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이 완벽한 구상을 위해 마지막 남은 사소한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낙원동의 낡은 상업지구,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시대착오적인 도예 공방 하나. 권희준에게 그것은 지도에서 지워야 할 작은 점에 불과했다. 그의 비서가 오늘 오후에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일정을 상기시켰다. 그 공방 주인을 포함한 몇몇 반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귀찮은 일이었지만 절차는 완벽해야 했다. 설명회장은 YB그룹의 냉정한 분위기와는 달리 미세한 긴장감과 분노로 술렁였다. 대부분은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소규모 상인들이었다. 권희준이 단상에 올랐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의 냉혹한 아우라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법적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보상안을 기계처럼 읊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어떠한 반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웠다. 장내가 그의 아우라에 짓눌려 침묵에 잠길 무렵이었다. 질문 있습니다, 권희준 대표님. 그 침묵을 깨고 나온 것은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무채색의 수수한 원피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그녀는 YB그룹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니라 단상 위에 권희준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아버지가 남긴 도예 공방 해인의 주인이었다. 권희준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예상했던 눈물이나 히스테릭한 분노 대신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은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의문을 담고 있었다. YB그룹이 말하는 진보와 효율을 위해 반드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이 사라져야만 합니까? 한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표님께는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겠지만 제게는 아버지의 숨결이고 제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에 있던 다른 상인들조차 그녀의 대담함에 숨을 죽였다. 권희준은 수많은 적대적인 협상과 거친 항의를 겪어왔다. 보통 그런 경우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역이용하거나 압도적인 논리로 짓밟아 버렸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았고 논리를 따지면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잡았다. 한소연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개인의 감상적인 이유로 도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는 없습니다. YB는 법적 절차 안에서 최고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뿔이나 숨결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라. 한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대표님께는 모든 것이 숫자로 보이시겠지만 세상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깨끗하게 닦인 유리 조각 같았다. 단단하고 투명하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설명회는 결국 YB그룹의 뜻대로 마무리되었다. 보상안은 통과되었고 철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권희주는 승리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수많은 임원과 변호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었고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방금 전 그 여자의 마지막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집무실. 권희주는 수천억 원짜리 M&A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평소와 같지 않았다. 자꾸만 비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리고 그 단어를 되받아치던 고요한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는 짜증스럽게 펜을 내려놓았다. 한낮도의 공방주인, 곧 사라질 건물의 소유자, 그의 제국건설에 있어 작은 걸림돌조차 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런데 왜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이질감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마주했던 그 어떤 적이와도 달랐다. 그것은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논리의 성벽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과도 같았다. 그는 모니터에 한서연의 프로필을 띄웠다. 해인 공방대표, 부친 한상진으로부터 상속, 공방 외 별다른 자산 없음, 상당한 규모의 부채 상속.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오늘 설명회에 왔던 한서연 씨, 그 공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지 마지막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 수집일 뿐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세계에 감히 돌을 던진 존재에 대한 위험한 호기심이었다. 같은 시각, 낙원동의 해인 공방. 한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흙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간. YB타워의 무균실 같은 공기와는 정반대의 삶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의 손이 젖은 흙덩이 위에서 춤을 추자 무형의 덩어리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녀는 낮의 일을 떠올렸다. 권희준이라는 남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 그리고 그녀의 말을 비효율적이라고 잘라버리던 목소리.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YB그룹은 거대한 골리앗이었고 자신은 다윗의 돌멩이조차 가지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공방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흙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단단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주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기상했다. 완벽한 루틴. 하지만 샤워를 하는 내내, 거울을 보는 내내 어젯밤의 그 눈빛이 그를 따라다녔다. 마치 그의 완벽한 세계에 떨어진 작은 잉크방울 같았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잉크는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번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그저 사소한 우연, 귀찮은 해프닝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권희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한 눈빛의 여자가 자신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중독될 존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권희준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조 원이 걸린 해외 합작 투자사와의 화상회의에서조차 그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모니터 속에서 복잡한 수익률 그래프가 오르내렸지만 그의 망막에는 숫자가 아닌 한서연의 고요한 눈동자가 겹쳐 보였다. 세상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이명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파트너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면서도 생전 처음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늠해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어제 지시했던 한서연 씨 관련 자료 다시 올려. 김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에는 그녀의 2차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어제 확인했던 기본적인 재정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정보였다. 명문 미술대학 도예과, 수석 졸업, 다수의 공모전 입상 경력. 하지만 아버지 한상진의 사망 이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공방 운영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권희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부채 현황. 아버지가 사채를 포함한 여러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빌린 돈이었다. 공방 운영 자금이 아니라 말기암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한 빚이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한상진은 아내의 사망 직후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은 유일한 상속자인 한서연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다. 그녀는 단순히 추억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빚의 굴레 속에서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켰던 마지막 공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여자,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건가? 권희준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냉정한 판단 회로가 잠시 혼선을 빚었다. 지금까지 그의 적들은 탐욕스럽거나 약삭빠르거나 혹은 어리석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박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약했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을 껐지만 그녀의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이것이 적을 알기 위한 분석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뛰는 것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 씨가 최근 참여하는 외부 활동이 있나?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대표님, 그 정도까지 사찰하는 것은 그냥 찾아봐. 권희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잠시 후 답이 돌아왔다. 오늘 저녁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윤에서 열리는 신진작가 그룹전에 작품 2점을 출품했습니다. YB그룹의 문화재단이 소액 후원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날 저녁 인사동의 갤러리 윤. 화려한 오프닝 파티와는 거리가 먼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전시회였다. 한서연은 구석에 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2점. 하나는 전통적인 백자 다랑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오칠로 이어붙인 금간 자국이 선명한 찻잔 세트였다. 그녀의 처지와 꼭 닮아있는 작품이었다. 그때 갤러리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권희준이 예고 없이 등장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는 이 소박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갤러리 관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다. 권 대표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후원하는 곳이니 둘러볼 겸 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죠. 그의 시선은 이미 갤러리 안을 훑고 있었고 곧장 한서연에게 가 닿았다. 한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었다. 그가 왜 여기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권희준은 다른 작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천히 그녀의 작품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금이 간 찻잔 세트 앞에 멈춰 섰다. 날카롭게 깨진 파편들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지만 그 사이를 메운 오칠이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작품 설명란에 적힌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 작품, 그가 관장에게 말했다. 팔렸습니까? 아니요. 아직. 사실 한서연 작가의 작품은 워낙 전통 방식이라 대중적인 인기는 좀... 관장이 말을 흐렸다. 제가 사겠습니다. 네? 가격을 말하십시오. 한서연이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꿍꿍이시죠, 권 대표님? 권희주는 그녀를 돌아봤다. 갤러리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는데 꿍꿍이라니. 무례하군요, 한서연 씨. 무례한 건 대표님이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작품을 사겠다는데 그게 왜 모욕이지? 제 공방을 빼앗으려는 분이 이제는 제 작품까지 돈으로 사서 뭘 어쩌시겠다는 건데요. 동정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효율적인 보상안의 일부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가 돈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높은 가격을 부르면 그녀가 자존심을 굽히고 감사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논리였다. 그는 관장에게 말했다. 이 작품 5천만 원. 그리고 저 다랑아리까지 합쳐서 1억. 갤러리 안에 정적이 흘렀다. 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진 작가, 그것도 도예 작품 2점에 1억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한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됐습니다. 뭐라고? 안 팝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제 작품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 돈 필요 없습니다. 권희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권희준의 호의, 아니 그의 돈을 거절해. 지금 본인 처지를 잊은 것 같은데.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하찮은 자존심보다 당장 급한 빚이 더 무겁지 않나? 그것은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한서연의 눈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당신이 제 처지에 대해 뭘 알죠?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삶을, 내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녀는 그를 밀치려 했지만 권희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그의 손이 그녀의 뜨거운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다. 이거 놔요. 권희주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분노해야 마땅한 순간에 그는 오히려 이 거침없는 저항감에서 기묘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드는 것 같았다. 한서연 씨,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아주 재미있는 여자군. 그는 그녀의 팔목을 놓고는 엉망이 된 슈트 소매를 털었다. 그리고 관장에게 말했다. 1억. 내일 변호사 편으로 계약서 보내겠습니다. 저 작품들은 YB 본사 로비에 전시할 겁니다. 그는 한서연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갤러리를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전용차에 올라탄 권희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녀의 그 격렬한 저항, 돈을 거부하던 그 눈빛, 그 어떤 비즈니스 승리보다도 더 강렬한 자극이었다. 그는 그녀의 빚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은 한서연이라는 존재에게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그녀의 그 꼿꼿함을 지켜주고 싶은 모순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권희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이 위험한 감정에 몸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권희준이 갤러리에서 1억을 일방적으로 지불하고 떠난 사건은 YB그룹 내부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제국에서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 부지 소유주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도자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도자기들은 권희준의 지시에 따라 본사 로비가 아닌 70층 그의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었다. 특히 금이간 찻잔 세트는 그의 거대한 마호가니 데스크 위에 놓여 그가 서류를 검토할 때마다 시선이 머물렀다. 이 변화를 가장 날카롭게 감지한 것은 YB그룹의 전무이사이자 권희준의 이복형인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은 언제나 여유롭고 세련된 태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의 모든 인정을 독차지하고 그룹을 물려받은 이준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질투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이준의 집무실로 들어서며 책상 위에 찻잔을 보고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1억짜리 찻잔이라. 취향이 독특해졌네, 이준아. 하필이면 깨진 걸. 권희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 취향에 대해 조언할 시간에 자네가 맡은 2분기 실적이나 신경 써. 물론이지. 민혁이 과장되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룹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가 갑자기 보류 상태가 된 건에 대해선 조언이 아니라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도 말이 많아. 그깟 공방 하나 때문에 권희준의 펜이 멈췄다.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치와 환경 영향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재검토. 형님답지 않군. 강민혁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아니면 그 공방 주인 때문인가? 듣자 하니 꽤 인상적인 여자라던데. 그는 권희준이 처음으로 보이는 비논리적인 행보에서 약점을 직감했다. 이준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내 결정에 의문 갖지 마. 나가봐. 강민혁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얼음 같던 권희준을 흔드는 존재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혹은 재앙일 수도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낙원동 그 도예 공방 한서연이라는 여자. 샅샅이 알아봐. 권 대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강민혁이 나간 후 권희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깨진 찻잔의 금빛 이음새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강민혁의 말이 옳았다. 그는 비논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보류시킨 것도, 이 찻잔을 여기에 둔 것도. 그리고 그는 지금 더 큰 비논리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 자산 관리팀에 전화를 걸었다. 블루스톤 투자 유한회사 이름으로 낙원동 해인공방 대표 한서연 씨의 모든 부채를 매입하게, 특히 이자율이 높은 사채부터. 수화기 너머의 담당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그건 액수가 상당하고 회수 가능성이. 회수할 생각 없어. 그냥 매입해. 어떤 경우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조용히 처리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빚에 쪼들려 무너지는 상대는 재미없다. 그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저항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그저 그녀가 그 추악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 뒤 한서연은 공방에서 이상한 고요함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 밖을 서성이던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사라졌다. 독촉 전화도 완전히 끊겼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 그러던 중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채무양도 통지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사채 및 제2금융권 부채가 블루스톤 투자라는 낯선 투자회사로 일괄 양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된 새로운 상환 계약서는 말이 되지 않았다. 이자율은 거의 무이자에 가까웠고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구원처럼 보였지만 한서연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세상에 이런 호의는 없다. 그녀는 곧장 블루스톤 투자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유령 회사였다. 주소는 서류상에만 존재했고 연락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억짜리 찻잔, 프로젝트 보류,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채무 조정. 권희준.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작품을 모욕하더니 이제는 돈으로 그녀의 삶 자체를 사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통지서를 구겨쥔 채 YB그룹 본사로 향했다. 지난번과 달리 1층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그녀를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권희준이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70층 얼음의 왕국. 그녀는 비서의 안내도 무시한 채 대표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권희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만든 다랑아리와 찻잔이 마치 전리품처럼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죠? 한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는 구겨진 통지서를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블루스톤 투자, 당신이죠. 권희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모른다고요? 내 빚 당신이 다 사드렸잖아요. 왜 내 인생에 멋대로 끼어드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다. 동정이에요? 불쌍해서? 아니면 이것도 당신의 거대한 계획에 포함된 건가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서 내 공방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수작이냐고. 권희준은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 경멸로 가득 찬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자신의 방어막인 냉소주의를 꺼내 들었다. 빚을 해결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돈이 없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길거리에 나앉았을 텐데. 고마워요. 한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날 구원한 게 아니야. 더 깊은 감옥에 가둔 거지. 차라리 사채업자들은 투명하기라도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당신의 인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당신 돈 없어도 버틸 수 있었어.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그런데 당신이 다 망쳐버렸어. 그녀의 눈물이 그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인형. 그가 가장 경멸하는 단어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자부심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마지막 존엄을 짓밟아 버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한서연은 울음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서 냉혹함이 사라져 있었다. 권희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의 왕국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깊은 혼란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뱉는 진심이었다. 처음이야.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있었어. 모든 것은 숫자로 계산됐고 효율로 판단됐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서연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을 보았다. 그냥 당신이 그 따위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 눈빛을 잃는 게 싫었어. 권희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의 마지막 고백은 그가 쌓아 올린 얼음 성벽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균열의 소리였다.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냉혹한 CEO의 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통제와 효율 속에서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마주한 혼돈, 그리고 지독한 고독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더 교묘한 동정의 형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채무양도 통지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었지만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당신의 동정이든 변덕이든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이 빚 내 힘으로 갚을 겁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 다시는 내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70층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권희준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 공방으로 돌아온 한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권희준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무언가에 몰두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공방 안쪽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장작 가마로 향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전통 방식의 등요, 등야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차마 이곳을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늘은 정리를 해야겠어, 아빠. 그녀는 중얼거리며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의 정체모를 해결책 권희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마 주변에 쌓여있던 낡은 도구들과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곳은 아버지의 땀과 숨결이 배어있는 곳이었다. 한참을 청소하던 중 그녀는 가마에 불을 때는 아궁이 옆 벽돌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벽돌을 잡아당기자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벽돌 크기만 한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공간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잉크로 쓴 아버지의 단정한 필체가 가득했다. 처음 몇 장은 가마, 소성 온도와 유약 배합에 대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불길하게 변해갔다. 그것은 일기이자 비밀 장부였다. 그녀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YB그룹 권일환 회장. 권희준의 아버지였다. 수첩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기록을 담고 있었다. 당시 낙원동 재개발 계획이 처음 거론될 때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상인연합회 대표였다. YB그룹의 권일환 회장과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영태 의원, 현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이었다. 이 주도한 거대한 비자금 스캔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낙원동 일대를 상업지구에서 죽어 지구로 불법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주고받았다. 아버지의 기록은 그들의 비밀 회동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권 회장이
김 의원에게 동화방을 건넸다. 그들은 이 땅을 피로 물들일 작정이다. 나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장부터는 협박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YB 사람들이 공방에 찾아왔다. 그만두라고 했다. 그들의 눈빛이 짐승 같았다. 서연이 엄마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니 모든 은행이 거절했다. YB가 손을 쓴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쓴 것으로 보이는 다급한 필체의 글이었다. 권일환이 직접 나를 만났다.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그는 악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사고가 아니다. 이 수첩은 가마 밑에 숨긴다. 서연아, 부디 네가 이것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한서연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YB그룹에 의해, 권희준의 아버지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추진하는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는 바로 그 김영태 의원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다. 15년 전의 비리가 지금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권희준이 했던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1억짜리 도자기, 프로젝트 보류, 그리고 그녀의 빚을 갚아준 것. 그것은 혼란스러운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한 혹은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을 경우를 대비한 입막음용 보험이었을 것이다. 그의 고독해 보이던 눈빛조차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고 다시 YB 타워로 향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얼음장 같은 결의였다. 그녀는 1층 로비에서 권희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려와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으니까. 권희준은 5분 만에 로비로 내려왔다. 한서연의 창백하지만 굳은 표정을 보고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조용한 비상계단 구석으로 이끌었다. 무슨 일이야?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읽어봐요. 권희준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과 김영태 의원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가 아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라는 것은 알았지만 살인까지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YB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거 누가 또 봤어? 한서연은 그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는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왜? 이것도 비효율적이라서 없애버리게?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한서연 씨,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물건이야. 김영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이건 당신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 그는 그녀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다. 나한테 줘. 내가 처리할게. 그 순간 한서연의 마지막 남은 일말에 혼란마저 사라졌다. 처리한다는 말은 그녀에게 은폐한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처리?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처리했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아. 당신들 다 똑같은 괴물이야. 그녀는 수첩을 다시 품에 안고 그를 밀치고 달아났다. 서연 씨, 한서연. 권희준이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권희준은 차가운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는 그녀가 중독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킬 독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독을 그녀에게서 빼앗아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 독을 마셔야 할지 갈림길에 섰다. 한서연이 YB 타워에서 사라진 직후 권희준의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들고 나간 그 낡은 수첩이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동원해 한서연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권희준을 그리고 YB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신하며 잠적을 택했다. 이 미묘한 균열을 놓칠 리 없는 이가 있었다. 강민혁 전무. 그는 권희준이 비상계단에서 한서연과 다투던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이복 동생이 처음으로 보여준 그 절박하고 통제력 잃은 모습은 강민혁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기회의 냄새였다. 그는 권희준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날 밤 은밀한 한정식집에서 김영태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가 보류되었다는 소식에 이미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다. 권 대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군. 일처리가 영... 강민혁은 정중하게 술을 따르며 입을 열었다. 의원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권 대표가 여자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는 한서연의 존재와 그녀가 15년 전의 일을 빌미로 YB를 협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타난 모양입니다. 아마도 가짜 증거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겠죠. 김영태 의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15년 전 수첩. 그는 강민혁이 모르는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런 하찮은 여자 때문에 권희준이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미룬다고? 사랑에 눈이 먼 모양입니다. 대표님은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이대로 두면 YB도 의원님의 명성에도 흠집이 갈 겁니다. 김영태는 즉시 알아들었다. 이것은 권희준을 끌어내릴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의 싹을 잘라내야 할 위기였다. 강 전무. 김 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가 YB를 맡아야겠네. 그 얼음 같은 놈보다야 자네처럼 유연한 사람이 내 파트너로 어울리지. 그 여자는 내가 처리하겠네. 증거가 진짜든 가짜든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면 그만이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김영태 의원과 강민혁이 손을 쓴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특종 기사를 터뜨렸다. 단독 YB그룹 권희준 대표, 낙원동 공방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수조 원대 프로젝트 중단 파문. 기사 내용은 노골적이었다. 한서연은 꽃뱀으로 묘사되었고 권희준이 그녀에게 1억 원짜리 도자기를 사준 사실은 밀회를 위한 선물로 둔갑했다. 그녀가 엘리시움 타워 부지의 마지막 알박기 소유주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그녀가 YB그룹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증거, 수첩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세상의 모든 비난이 한서연에게 쏟아졌다. 작은 모텔방에서 이 기사를 접한 한서연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진실을 알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협박범이 되어 있었다. 권희준에 대한 증오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음모의 스케일에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권희준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악의가 그녀를 조준하고 있었다. YB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폭락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권희준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강민혁은 마치 피해자처럼 고개를 저으며 운을 뗐다. 권 대표, 이게 다 사실인가? 자네가 저런 하찮은 여자에게 놀아나서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단 말인가?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장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명백히 정리하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 여자를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권희주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가짜 증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한서연을 2번 죽이는 것이며 아버지의 범죄를 영원히 묻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고 진짜 증거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YB의 자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면촉에 몰렸다. 그의 침묵은 이사들에게 묵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강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권희중과의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태양그룹의 딸 윤채린이 직접 나섰다. 그녀는 YB그룹의 주요 파트너사이자 이번 스캔들로 가장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인물이었다. 윤채린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낙원동의 해인 공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한서연은 그곳에 없었지만 윤채린은 카메라 앞에서 보란 듯이 멸시의 말을 쏟아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감히 YB의 권희준 대표를 상대로 사기를 칠 생각을 하다니 천박하군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공방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내 이름으로 주는 마지막 잡이에요. 이 돈 받고 쥐 죽은 듯이 사라져. 다시 한번 이준 씨나 YB그룹 근처에 나타나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 인생을 끝장낼 테니까.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한서연은 꼼짝없이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공방에 들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수첩,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혹시 모를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몰래 공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끔찍한 절망이었다. 그녀가 공방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거친 손들이 튀어나왔다. 김영태 의원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윤채린처럼 경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수첩 내놔, 이년아. 그들은 한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무슨 수첩, 모른다고? 그럼 네 아비처럼 만들어줘야겠네. 그들은 수첩을 찾기 위해 공방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들, 아버지가 남긴 물레, 완성된 도자기들이 무자비한 폭력 앞에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파어억, 파괴의 소리가 그녀의 비명과 뒤엉켰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아버지의 시간과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여기 있군. 한 남자가 그녀가 숨겨두려던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다. 한서연은 필사적으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안 돼. 그건 안 돼. 제발. 바로 그때였다. 서연 씨, 귀에 익은. 그러나 지금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렸다. 권이준이었다. 그녀의 행방을 쫓던 그가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공방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산산조각난 공방과 바닥에 쓰러진 한서연, 그리고 수첩을 손에 쥔 괴한들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괴한에게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권희주는 YB의 대표가 아니라 그저 한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로서 미친 듯이 싸웠다. 혼란을 틈타 괴한 중 하나가 수첩을 들고 도망쳤다. 수첩, 한서연이 절규했다. 권희주는 도망치는 괴한을 쫓으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서연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갈등했다. 수첩인가, 그녀인가.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 끝났어. 수첩을 빼앗겼어. 권희주는 그녀를 자신의 코트 자락으로 감쌌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회사 명예, 아버지의 유산, 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이 세상의 모든 폭력에 내던져진 채 부서져 버린 그녀의 모습뿐이었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끝내지 않아.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결심했다. 수첩이 사라졌다면 이제 자신이 그 증거가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YB그룹 본사 1층 기자회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YB그룹의 주가 폭락과 함께 대한민국 재계 10위권 그룹 총수의 사생활 스캔들, 그리고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모두가 얼음의 마이더스 권희준이 이 사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봉합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앞줄에는 강민혁 전무가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은밀한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를 포섭해 두었다. 오늘 권희준이 한서연을 정리하고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 그것은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것이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즉시 불신임안이 발휘될 터였다. 어느 쪽이든 YB그룹의 다음 주인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는 윤채린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자신과 태양그룹에게 어떻게 사죄하고 저 천박한 여자를 매장시킬지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약속된 시간, 권희준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어젯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슈트. 하지만 평소에 그를 감싸던 냉기 대신 무언가 결연하고도 비장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법무팀이 준비한 강민혁이 검토를 마친 공식 입장문 원고를 옆으로 밀어치웠다. 그 작은 행동에 강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저와 한서연 씨에 대한 루머와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YB그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기자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먼저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프로젝트 재개 선언이 나올 차례였다. YB그룹은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를 오늘부로 영구히 중단합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얼어붙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영구 중단. 그것은 YB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선언이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권 대표, 지금 무슨...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쳤어. 윤채린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권희준은 그들의 혼란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프로젝트 부지인 낙원동 일대는 15년 전 YB그룹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하려 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란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5년 전 일이라니. 권희준의 시선이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향했다. 마치 그 너머에 누군가에게 말하듯 최근 언론에 가짜 증거라고 보도된 한서연 씨의 수첩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선친이신 고 권일환 회장께서 당시 김영태 시의원과 공모하여 낙원동 일대의 용도 변경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범죄를 고백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장의 비자금이라니 스스로 아버지를 고발하는 건가? 강민혁은 사태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저 여자에게 미쳐서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다. 당장 끌어내. 교짓말이라고. 권희준의 차가운 시선이 강민혁에게 향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가 연단 위에 노트북을 조작했다.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에 어젯밤 해인 공방에 처참하게 부서진 내부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장. 강민혁이 이틀 전 비밀 요정에서 김영태 의원과 마주 앉아 있는 고화질의 CCTV 캡처 사진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왜? 권희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파일 재생. 그 수첩 반드시 뺏어와야 합니다. 그 계집에 입을 막아야 해요. 김영태 의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강민혁의 목소리. 걱정 마십시오. 언론은 제가 막아놨습니다. 권희준이 저 여자한테 미쳐서 사고 친 걸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수첩만 처리하면 YB는 제 것이고 의원님께는 엘리시움 타워를 안겨드리죠.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기자들이 이 엄청난 반전을 타이핑하기 바빴고 이사들은 자신들이 방금까지 지지했던 남자를 경악과 배신감으로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다리가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권희준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권희준은 그를 의심한 순간부터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희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언론은 제가 여자에게 눈이 멀어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평생을 눈이 먼 채로 살아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이 회사가 쌓아 올린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한서연 씨는 저에게 그 진실을 보게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꽃뱀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유일한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카메라를 향했다. 1억짜리 찻잔 값이라더군요. 틀렸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제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인간다움을 되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사직서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시간부로 YB그룹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또 한 번의 충격이 장내를 휩쓸었다. 또한 방금 공개한 음성 파일과 증거 자료, 그리고 어젯밤 해인 공방에서 벌어진 특수 폭행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강민혁 전무와 김영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권희준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강민혁과 이사들, 그리고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는 윤채린을 지나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은 내가 세상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가 YB그룹의 로고를 손으로 가리켰다. 권력, 돈, 저 거대한 타워. 하지만 거짓과 타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그 세상은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의 아주 작은 평화보다도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세상을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립니다. 권희준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와 절규, 고함, 질문들을 뒤로하고 그는 기자회견장을 걸어나갔다.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얼음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가 CEO가 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웠다. 한편 안전가옥에 숨어있던 한서연은
TV 생중계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권희준이 기자회견장을 떠난 직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YB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고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룹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즉각 YB그룹 본사와 김영태 의원실 그리고 강민혁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년 전에 묻혀있던 살인교사 혐의와 거대한 비자금 스캔들은 현직 실세 국회의원과 재계 거물이 얽힌 초대형 게이트로 번졌다. 권희준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었다. YB그룹 이사회는 즉시 그의 사표를 수리하고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지분은 검찰 수사와 연계되어 즉각 동결되었다. 그가 살던 펜트하우스와 모든 법인 자산이 회수되었다. 문자 그대로 그는 하루아침에 얼음의 마이더스에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권씨 일가는 그를 집안을 배신하고 아비의 무덤에 침을 뱉은 페류나로 낙인 찍었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절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강민혁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이었고 김영태 의원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모든 것을 폭로한 권희준과 그 원인을 제공한 한서연에게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안전가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권희준은 마지막 남은 개인 비서의 도움을 받아 가장 평범한 중고 세단 한 대를 구했다. 그는 곧장 한소연이 머무르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TV 생중계를 보며 넋을 잃고 있던 한소연은 문을 열고 들어선 그를 보고 놀라 일어섰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완벽했던 슈트 대신 낡은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남자. 냉혹한 CEO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된 남자였다. 일어나요, 서연 씨. 당장 떠나야 해.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이름 모를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모텔을 전전했다. 권희준은 능숙하게 현금만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흔적을 지웠다. 한때 수천억을 주무르던 그의 손에는 이제 몇 푼의 지폐만이 들려 있었다. 한서연은 그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사들고 오는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그는 젓가락을 뜯어 그녀에게 건네며 무심한 척 말했다. 일단 먹어요. 따뜻할 때 그의 냉정함은 사라져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원래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냉정함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갑옷이었다. 이제 갑옷이 벗겨지자 그 안에는 따뜻하고 동시에 상처받기 쉬운 속살이 드러났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서성이며 보초를 섰다. 그녀가 작은 악몽에 신음이라도 하면 그는 즉시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한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해 자신의 세계를 기꺼이 파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가 있던 자리에 천천히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고마움이었으며 그리고 사랑이었다. 어느 비오는 밤 작은 여관방에서였다. 권희준은 낮에 자신들을 알아본 듯한 동네 건달과 작은 시비가 붙어 입가가 터져 있었다. 한서연이 약국에서 사온 구급상자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상처에 닿자 그가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미안해요. 그가 불쑥 말했다. 뭐가요? 전부 다.
내 아버지가 한 짓, 내가 당신에게 한 짓, 갤러리에서, 그리고 당신 빚을, 당신을 모욕했던 거, 전부 다. 한소연은 소독솜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 그는 피식,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당신이 부서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 당신 눈빛이 꼭 나 같았거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눈.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을 구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고 싶었는지도. 한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요. 나 때문에. 잃은 게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버린 거지. 그리고 당신을 얻었잖아. 아직 얻었다고 말하면 안 되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소연은 대답 대신 반대편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바보.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상처 입은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위로하고 짊어지는 의식과도 같았다. 더 이상 CEO와 도예가도 가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끝에 내몰린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 된 남자와 여자였다. 도피 생활이 일주일을 넘어가던 무렵 모텔방의 낡은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 김영태 의원 회기 중 긴급 체포. 검찰 강민혁 전무 구속 기소. 권희준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제출한 YB그룹 내부 비자금 장부와 로비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태와 강민혁의 가장 강력했던 방패막, 즉 그들의 돈과 권력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뉴스를 바라보았다. 지옥 같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권희준이 먼저 한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돌아가도 돼. 당신 공방으로. 한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당신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권희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내 공방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야. 법의 심판은 혹독했지만 정의로웠다. 강민혁과 김영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15년 전의 살인교사, 뇌물수수, 증거인멸, 특수폭행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전원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YB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권일환 회장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룹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되었고 YB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기 위한 기나긴 쇄신의 길로 들어섰다. 권희준은 이 모든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낱낱이 증언했고 YB그룹의 어두운 이면을 스스로 도려냈다. 그는 그룹과 관련된 모든 지분과 권리를 포기했다. 그가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되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YB그룹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생모가 남겨준 작은 신탁 자금뿐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얼음의 마이더스는 그렇게 잊혀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서연은 폐허가 된 해인 공방 앞에 섰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땅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공간은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가 잿더미가 된 가마터를 망연히 쓸어내리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슈트도 고급 시계도 걸치지 않았다.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의 그는 그저 권희준이라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혼자 뭐해요? 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냥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서연이 힘없이 말했다. 권희주는 그녀의 흙먼지가 묻은 손을 바라보았다. 나 도자기는 만들 줄 모르는데. 그가 말했다. 한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벽돌 나르는 건 할 줄 알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알아. 70층짜리 빌딩 짓는 것보단 이거 하나 다시 짓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나 당신 파트너로 써주면 안 될까? 월급은 저기 저 찻잔. 그가 구석에 기적처럼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금간 찻잔을 가리켰다. 저걸로 퉁치고 한서연은 그의 엉뚱한 제안에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이내 그 미소는 눈물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이에요. 평생 노예계약. 기꺼이. 그가 그녀를 굳게 껴안았다. 두 사람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처음부터 다시 빚어내는 과정이었다. 권희주는 정말로 벽돌을 날랐다. 평생 펜만 잡던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그는 엑셀 시트로 자재 비용을 관리했고 은행을 돌며 예술가 지원 대출을 받아냈다. 한서연은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도자기들이 태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흙을 만지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불의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권희주는 그녀에게서 세상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폭풍 속의 위태로운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가마의 불처럼 서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온기였다. 그로부터 1년 뒤 낙원동에 낡은 공방이 있던 자리, 해인 아트센터라는 이름의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된 건물이 문을 열었다. 한서연의 도자기들은 그녀의 사연과 맞물려 국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그 수익을 신진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썼다. 권희주는 그 아트센터의 든든한 운영자가 되었다. 개관식이 있던 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두 사람은 새로 지은 거대한 장작 가마 앞에 나란히 섰다. 15년 전 아버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더 크고 견고한 가마가 세워졌다. 가마 안에서는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작품들이 붉은 불꽃 속에서 구워지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따뜻하다. 한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권희준이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았다.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응? 처음 설명회에서 당신을 만난 날 그저 귀찮은 장애물, 비효율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타오르는 불빛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운명이었어. 당신이 그 70층짜리 얼음 감옥에서 날 구해준 거야. 한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감쌌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지. 권희주는 그녀의 임에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가마 속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랐다.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난 도자기처럼 두 사람의 운명도 가장 뜨거운 시련을 거쳐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